강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바치었노라. 아무 보상도 없이 나라를 위해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고 베트남에서 자유수호에 온몸을 바친 육군의 장교단이 있다. 호국의 경우 바로 갑종장교다. 1945년 일본 식민지배에서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하지만 나라는 어지러웠다. 무엇보다 민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때였다. 자주 국방을 위해 국군이 창설되고 시흥에 육군 보병학교가 세워졌다. 하지만 장교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육군은 간부 정예와 계획을 수립하면서 갑종장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장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훈련은 참 아주 힘든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각계 전투, 병정 개개인의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분대 단위, 소대 단위, 중대 단위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갑종장교는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엄한 군기와 강도 높은 훈련 등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며 철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만 육군 소위로 임관할 수 있었다. (1950년 6월) 서울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농번기를 맞아 모내기가 한창이었고 군인들도 휴가를 나가 일손을 도왔다. 그날이 1950년 6월 25일 날이 일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애출 나왔다가 일요일 날 귀가한 시간이었었는데 12시경에 그 라디오 방송이 그 비상이 걸렸다. 북한은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개시했다. 북한의 공격에 우리도 즉각 대응했지만 철저히 준비된 북한에 비해 국군의 전투력은 미약했다. 결국 사람들은 피란길에 나서야 했다. 이때 방어를 위해 투입된 것이 갑종장교 1, 2기생들이다. 이들은 교육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계급장 대신 선비 4자 배지를 달고 참전했다. 군번도 계급장도 없이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는 임무에 투입된 것이다. 밀려 내려오는 인민군에 맞서 개전 초기에 투입됐던 갑종장교는 유엔군이 들어올 시간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엔 탱크 한 대 없는 상황이었다. 미 특수부대인 스미스 부대가 투입됐지만 북한군을 저지하지 못했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철수해야 했다. 이때 육군 보병학교도 전선과 함께 부산으로 이동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낙동강에서 북한군 공격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이곳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갑종 장교들은 낙동강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끝까지 버텼다. 낙동강에서 교착 상태를 이어가던 그때 백어더 장군은 반격을 위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작전 개시 2시간여 만에 인천을 점령했고 빼앗겼던 서울을 석 달 만에 되찾았다. 전선을 회복한 아군은 빠른 속도로 38선을 넘어 진격했고
평양에 입성한 후 아군은 총공세에 돌입하면서 원산항과 평양을 점령하고 진격을 이어갔다. 하지만 압록강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다. 중공군의 개입 때문이었다.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국군은 또다시 후퇴해야 했다. 국군은 후퇴와 함께 전력을 재정비했다. 이후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고착됐고 처음으로 소련에서 휴전 이야기가 언급됐다. Soviet people believed that as a first step, discussions should be started between the belligerents. 전선의 움직임이 거의 없던 1951년 부산으로 이동했던 육군 보병학교는 광주 상무대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갑종장교 양성이 계속됐다. 전쟁 중에 교육을 마친 장교들은 제대로 된 임관식도 전우들과의 송별식도 없이 바로 전쟁터로 향했다. 그들은 전장의 최전선이건 적진의 후방이건 가리지 않고 투입돼 맹활약을 펼쳤다. 1951년 7월부터는 고지 쟁탈전이 이어졌다. 하나의 고지에 12번씩 주인이 바뀌기도 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한 치열한 전투. 전투는 극에 달했다. 합종 장교들 역시 무수한 인명이 희생됐지만 고지를 뺏기 위해,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장교로서 소임을 다했다. 중공은 2개 사단이 백마고치 북방을 공격해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체를 넘고 시체를 넘어가지고 백마 395고치를 12번을 우리가 뺏겼다가 12번을 우리 찾았다가 최후적으로는 우리가 백마고치를 점령을 했죠.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는 백마고지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백마고치를 찾아 배웠더니 395고치가 포화 폭격일로 1고치가 내려앉아가지고 394고치가 됐죠. 나라를 위해 몸바쳤던 갑종장교. 대부분은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전사했다. 홍창원 소위는 적에 맞서 금성고지를 사수하고 전사했다. 최병익 소위는 서화고지에서 북한군과 백병전을 벌이다 전사했다. 이성덕 소위는 중공군 공격 방어 중 적의 포격에 전사했다. 강승우 중위는 특공대장으로 백마고지에서 적의 진지를 폭파시키고 산화했다. 김광수 대위는 김화지구에서 중상을 입은 채로 싸우다 전사했다. 김종묵 소위는 금성지구에서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홍윤조 소위는 금성 돌출부에서 두절된 아군 통신선을 연결하고 전사했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는 한마디로 소모품 소위라고 할 당시 그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1953년 7월 결국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마무리된 6.25 전쟁. 총성은 멎었지만 희생은 너무나 컸다. 갑종장교는 49개 기수 1,508명이 참전했고 그중 805명이 전사했다. 이는 전체 참전 장교의 31.8%에 달하는 수치였다. (1960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해외 파병을 했고 갑종장교 역시 대거 참전했다. 6.25 전쟁으로 숱한 전투 경험을 쌓은 최정예 갑종장교에게도 베트남 전쟁은 쉽지 않았다. 기후나 지형 면에서 우리나라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산악이 험하고 정글이 많아 헬리콥터는 필수였고
정글에 맞는 위장은 기본이었다. 한국군 참전 병력은 30만 명이 넘었다. 투입된 지역 또한 남쪽의 호치민을 시작으로 붕타우, 깜란, 니노아, 빈케, 그리고 최북단의 다낭까지 베트남 전역에 달했다. 베트남 전쟁의 큰 특징은 비정규전이란 것이다. 적들은 대규모 공격이 아닌 소규모 게릴라전을 펼쳤다. 정글 지형에 맞는 그들만의 전투 방법이었다. 적은 숨어 다녔고 우리는 적을 찾아 헤매며 전투를 치러야 했다. 백마부대가 투입된 투이호아 지역, 도깨비 28호 작전이 펼쳐진 곳이다. 당시 이 지역을 지나던 우리 군은 베트남 부대가 이동한 흔적을 발견하고 즉각 매복 진지를 구축했다. 이렇게 이제 한참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적 발견 신호줄이 힘차게 당겨왔습니다. 그래서 전방을 이렇게 보니까 적 3명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바로 그 거리는 한 7m. 나중에는 고작 20명밖에 안 되는 병사들과 함께 1m 간격으로 지나가는 적의 대부대와 맞서 싸웠다. 전멸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조금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그냥 신음소리가 나고 고통소리가 나고 막 그냥 또 한쪽에서는 또 본대 일부가 통과돼가지고 우리 진짜 B-40 적탄통이 떨어지고 아주 글자 그대로 이제 마비 귀환입니다. 총성이 멎고 난 뒤 현장엔 적의 시체들이 질비했고 전과는 놀라웠다. 정래의 국방장관은 이들의 전공을 높이 치하하고 수훈을 세우는데 진두지휘했던 남이나 서위에게 1계급 특진의 영광스러운 계급장을 달아주었으며 베트남 전쟁의 또 다른 작전법은 반복수색이었다. 적들이 숨어 다니기 때문에 적을 찾아 반복적인 수색 작업을 펼쳐야 했다. 대나무로 만든 이런 안락의자가 그게 대대장 의자예요. 앞에다 여기다 부비치럽을 딱 묻어놓고 그거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냥 쭉 내려갔어요. 밑에까지. 와지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복으로 1시간 반을 거쳐서 계곡으로 그야말로 살살살 기어서 올라갔어요. 수차례의 반복 수색 끝에 뭔가를 발견했다. 적군이었다. 올라갔더니 계곡에 베트공 3명이 앉아서 고구마를 씻고 앉아요. 우리 작전하는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걔들이 쌀도 씻고 뭐 고구마도 씻고 이런 걸 발견하고 신호로 이렇게 포위를 시켜가지고 치열한 격전 끝에 8명을 사살하고 다량의 장비를 노획했다. 이 전공으로 소대원 천원이 화랑 무공훈장을 받고 탁대위는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전남 장성에 위치한 갑종장교의 모교인 보병학교엔 베트남전에서 젊음을 바친 영웅들의 동상이 있다. 안케페스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운 임동춘 대위, 그의 이름을 따서 육군은 매년 우수 전투 소대장을 선발해 동춘상을 시상하고 있다. 임동춘 대위는 한국군 파월 이래 가장 치열한 전투로 손꼽히는 안케페스 전투에 투입됐다. 중부 고원지대에 있는 안케고개는 월맹군 제2군단의 보급로로 적의 숨통과도 같은 곳이었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곳이었다. 16일에 걸쳐 계속된 전투 동안 임동춘 대위는 적의 벙커 30여 개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지만 백병전 중 전사했다. 안케곡의 정상엔 그날을 기억하는 전승비가 세워져 있다. 갑종장교는 베트남의 자유를 위해 어떤 희생도 불사하며 가는 곳마다 전과를 만들었다. 송석유 대령은 니누아 지역에서 대대장직을 인계하고 귀국을 이틀 남겨둔 상태에서 적의 기습 공격에 부하들을 구하고 전사했다. 최범섭 중령은 태권도 교관으로서 민사 심리전에 앞장섰던 주역이었다.
그는 월맹군의 구정공세 도중 민간인 기술자들을 구출했지만 교전 끝에 전사했다. 전투뿐만이 아니었다. 한 명의 베트남 주민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민사 심리전을 활발하게 시행했다. 또한 한국군은 베트남 주민들에게 구호 진료 활동, 태권도 보급, 한국어 교육,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친선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앞장섰던 것이다. 월남전선에 파병돼 용감하게 싸웠던 갑종 장교들은 파월 장병들과 함께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갑종 장교는 전체 참전 장교의 65.7%에 달하는 14,712명에 이른다. 21일 밤 서울 세검정 파출소 자아문 초소에서 그 정체가 탄로나 접전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중 유일하게 생포된 무장공비 김신조 소위가 육군 방첩부대에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가 그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군 11명이 미군 장교 2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끝없이 대남 도발을 감행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1월 달에 그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서울 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동해상에서는 그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미 C-21기 격추 아주 뭐 근사 그다음에 월남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또 북한은 삼면 바다를 통해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계속 침투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인해장막. 당신은 철책이 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주보고선 남북의 긴장감은 엄청났다. 취전방의 GOP. 어느 날 밤이었다. 광은 팡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더라고. 내가 이제 일개 분대를 데리고 그냥 견제 딱 도착했는데 상황이 벌어졌어. 무장공비와의 총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계속 여기까지 우리 철책선 있는 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중앙북선까지는 굉장한 거리고 굉장히 산악이 험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훈련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통로를 잘 알잖아. 내가 직접 애들 데리고 그 GP에다 가는 통로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쫓아 내려간 거야. 그 내려가다가 한참 보니까 우리 그 앞에 있는 애가 저걸 발견한 거야. 은신어 있는 걸. 한밤중에 일어난 전투. 공대위는 소대원들과 재정비를 한후 은신에 있는 적을 향해 집중 사격을 시작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밤이니까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동이 투장하게 딱 가니까 3명이 그 사살돼 있고 노획 장비도 꽤 많더라고. 7, 80년대는 경제 성장의 시기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북한은 무력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엔 땅속이었다. 1975년도에 북한에서 땅굴을 전문으로 파던 사람이 기술을 해서 이름이 김부성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판문점 요 일대에 저기서 이리 향해서 하고 땅굴을 지금 팔려고 자기들이 계획을 했고 일본에 착수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한 데다가 우리가 이제 시추공을 파기 시작했어요. 김부성의 증언에 따라 땅굴 조사에 착수했다. 설마 했지만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네, 날짜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요. 78년 6월 10일 새벽에 우리 GOP에서 사단의 상황실로 보고가 왔어요. DMZ 안에
펑 하고 폭음이 들리더만은 물기둥이 한 10몇 메터 이렇게 확 우러 솟아 올랐습니다. 남측의 눈을 피해 파놓은 북한의 대규모 땅굴. 이것은 북한에서 우리나라까지 약 3만 명의 병력이 1시간여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우리도 굴을 봐야지 굴을 내려가야 될까요? 이런데 내려가려면 공사를 해야지. 공사를 엄청난 공사 이제 장비가 들어와야지. 인민군은 거기 비무지 아니니까 언제 우리한테 쳐들어올란지 모르지. 이자들이 곧다가 지뢰를 묻어놓고 부비 트랩을 설치해놓고 철수했는지도 모르겠고 밤에 살살한 대놈 들어와서 슈루탄 몇 발만 던지면 우리가 엉마야 되는 판이요. 거기서는. 땅굴 수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갑종 장교는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긴장 상태에서 땅굴을 탐지하는 데 앞장섰다.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저 경도에 들어가서 저 경도 안에까지 쭉 끝까지 가서 그래서 군사 분계선 선에 가가지고 아이빔을 갖다 놓고 세멘트를 갖다 운반해가지고 거기에 두께 2m짜리 벽을 팍 쳤어요. 북한의 땅굴 도발은 90년대까지 이어졌다. 경기도 연천 고랑포 지역에서 발견된 제1땅굴을 시작으로 철원의 제2땅굴, 판문점 제3땅굴, 그리고 양구에서 발견된 제4땅굴까지 총 4개의 땅굴이 발견됐다. 서울올림픽 직전엔 북한 공작원 김현희 등이 칼기를 폭파시키는 도발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갑종 장교는 북한의 집요한 침투를 막아낸 호국의 방패였다. 김광률 소령은 연천 지역으로 침투한 무장 간첩을 소탕하던 중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김문길 소령은 항공정찰 임무 수행 중 동승했던 장교의 월북 요구에 저항하다 총상을 입고 순국했다. 전명수의 중령은 전역 후 민항기의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납북을 기도한 무장괴한의 수류탄을 몸으로 맞고 순직했다. 임상택 소령은 3, 4단 중대장으로 최전방 철책선 보강 작업 중 수류탄이 떨어져 폭발하려 하자 몸을 던져 부하 7명의 생명을 구하고 순직했다. 갑종 장교는 1950년 1월에 창설돼 65년 동안 숱한 전쟁을 치렀다.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북한의 대남 도발을 막아냈지만 230기를 끝으로 장교 양성을 중단했다. 그리고 2006년 이군 사령관으로 복무했던 권영기 장군의 전역으로 갑종장교 현역 시대에 막을 내렸다. 1기부터 230기까지 45,424명 중 장군 200명, 영관 13,205명, 위관 31,916명이 배출됐다. 갑종장교 전후에는 명예, 애국, 친목을 목표로 본부와 230개 동기회 그리고 12개 시도지회가 있으며 1971년 초대회장 하소곤 장군을 시작으로 전후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갑종 장교는 군복을 벗고 난 이후에도 정관계, 국회, 학계 등에서 나라를 위해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다. 그리고 먼저 간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서 호국탑을 건립하고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으며 또한 전후 세대에게 국가관을 확립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갑종장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장교로서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최일선에서 나를 따르라 외치던 갑종 전우들의 함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갑종 장교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웠으며 전투에서 진두지휘하여 989명이 산화하였습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종 장교의 호국정신과 공적은 길이 보존되고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야 합니다. 갑종 장교들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의 주역으로 위국 헌신의 사명을 다했으며 그 과정에서 산화하신 장교 989명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소중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유가족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몰 갑종장교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경의를 표하며 갑종장교 전우회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It was my